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 최정숙입니다. 제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2년 넘게 서류에만 존재하고 부부 생활은 같이 하지 않은 이름뿐인 남편이죠.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기나긴 12년 동안 저는 남편 없이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해버렸습니다. 서류상 부부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당연히 마음 한편으론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연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낼까 고민하던 차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그 무렵 제 휴대폰으론 고등학교 동창 희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다가 지금은 거의 연락을 안 하는 사이인데 거의 20년 만에 동창 모임에 다시 나와서 마주쳤던 친구였어요.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뜬금없었고 황당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연이는 저더러 아주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저더러 아직도 남편이랑 이혼 안 했냐고,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평소에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전화에서는 이혼했니 어쩌니 따진다는 게 주제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뭔 소리냐고 하니 희연이는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키우는 아들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그동안 내 동창인 희연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너무 충격이 컸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더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려면 제 20살 꽃다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1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회 오빠였던 조용찬이랑 교제를 했었는데 저보다는 6살이 많았습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지만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저보고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희 지역에서 남편의 집안은 유명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유명한 현금 부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죠. 역 근처에 큼지막한 상가 건물도 갖고 계셨고 저 집은 은행 갈 필요도 없이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산다는 소문도 많았습니다. 제 남편 조용찬은 그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었죠. 집에 돈도 많겠다, 아버지 일 도우며 살면 제일 좋았겠지만 제 남편은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유명한 사진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유학생활도 했었고 사진도 외국에서 배웠다더군요.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유명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우고 그랬대요. 하나뿐인 외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보니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상가 하나에 스튜디오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주셨죠. 이제 막 사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 화려한 스튜디오였지만요. 시아버님은 어떻게든 아들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인맥까지 총동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상도 여러 받게 했지만 솔직히 말해 시부모님의 노력과 그 많은 투자에 비해 남편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만큼의 재능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저 아버지 돈으로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 철부지였던 거죠. 남편이 그나마 있는 경력도 시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지금에서야 남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콩깍지가 씌인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멋진 오빠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사진과 작품 활동도 좋아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모두 팔자 폈다, 시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곧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예술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했고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부유한 시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었죠. 시아버지의 재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2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부자는 3대를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저희 시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이 폭풍처럼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것의 원흉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진작가 하면서 스튜디오 운영하면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누가 옆에서 부추겼는지 어설프게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다 도와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컸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잘 될 턱이 있나요? 그저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사기꾼들이 가득하니까 그런 허황된 말에 넘어가 이것저것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수억 대의 돈을 날린 겁니다. 시아버님이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타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육전 냉면 식당에서 터졌습니다. 식당에 단체 손님 수십 명이 왔는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거든요. 밤새도록 동네에 119 구급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식당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네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 손님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중 한 분은 원래 신장이 좋지 않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으로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던 거죠. 이 일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뉴스에까지 나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매장 검사를 했고 결국 주방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식중독의 원인을 찾게 되었죠. 그 일로 당연히 식당은 영업 정지를 하게 되었고 사람 잡는 식당이었다는 소문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당은 영업정지가 되었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 어마어마한 합의금과 병원비, 끝없는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사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던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었던 거죠. 저희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더불어 식당 사건이 맞물리자 그 많던 재산도 삽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상가 건물도 넘어가고 현금도 바닥났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한 채와 크게 가치는 없는 시골 땅, 그리고 남편의 스튜디오가 있는 1층짜리 건물 하나가 남았죠. 나머지 재산은 다 처분이 되었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철없이 남은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몽땅 날린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느냐고.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주식에 그 큰 돈을 투자하면 어떡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죠. 남편은 자기도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철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 일로 남편하고 자주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자기 집이 망하니까 이제 자기를 버리려는 거 아니냐고 저를 그 정도의 사람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돈을 까먹은 탓에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이 또 주식으로 돈을 날려서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 정말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은 점차 커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말려서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제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한 탓에 이혼은 안 하지만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렇게 떨어져 살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살다가 풀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든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사는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12년이 흘렀던 거예요. 초반에 별거를 할 때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연락이라도 종종 하고 보기도 자주 받는데요. 애들이 크면서 대학에 가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아예 남편과는 서서히 왕래도 끊겼습니다. 남편도 오지 않았고 저도 굳이 연락하거나 찾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제 도리는 다 했습니다. 남편은 안 봐도 시부모님을 챙기고 시댁 행사도 다 참석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안 와도 저는 갔죠. 그러다가 그 12년 사이에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홀로 남으신 시아버님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반찬해서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집도 치워드렸습니다. 10년 넘게 남남처럼 사니까 아버님 역시도 굳이 저에게 이제는 아범하고 화해하라거나 다시 잘 지내보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 역시도 저희가 따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신 것 같았죠. 다만 저보고 딸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살뜰히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자주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 덕분에 그간 풍족하게 잘 살았고 또 저를 며느리로 워낙 예뻐해 주셨으니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잘 챙기는 건 당연한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아버님은 갖고 계신 지병이 도지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님 가시고 몇 년 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저도 많이 믿고 의지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대신 제가 자식 노릇을 해준 것 같다면서요. 그전에는 마냥 철딱서니 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소리도 할 줄 알고 많이 달라졌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아버님이 지내시던 집과 재산을 정리할 건데 제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저랑 반반 나누고 싶대요. 남편은 차분하게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마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어쩌면 남편과 좀 홀가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미뤄왔는데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보니 남편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든 거죠. 하여튼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1,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의 오던 친구들만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안희연을 만났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지만 20살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겼던 친구예요. 다른 지역 가서 살다가 이혼했다는 소문은 얼핏 들었죠. 그런데 한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희연이가 불쑥 휴대폰을 내미는 겁니다. 한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희연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48쯤인데 8살 아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 나이가 이제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그럴 때인데 갑자기 8살 아들을 키운다니요. 재혼을 했느냐 물어보니 법적인 절차는 안 밟았지만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다라며 애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혼을 안 했으니 그냥 애인인 건데 아이는 있다니. 듣는 저도 친구들도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재혼은 안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럼 애는 네 호적에 올라가 있느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랬더니 희연이는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결혼이야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 능력이 좋아서 괜찮아. 뭐 하는 사람이길래? 예술에. 희연이는 요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고 자기가 생활비도 다 낸다고 했습니다. 애인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며 생활비를 다 내고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능력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저 나이에 심지어 결혼도 한번 해봤으면서 대책 없는 남자 말을 믿고 저러고 사나? 답도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쑥 그랬죠. 얘,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결혼 안 하고 따로 살아? 애가 8살인데. 애 생각해서라도 재혼해야지. 그런데 제 말에 희연이가 발끈해서 따지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니? 그러는 너는 남편이랑 12년째 따로 산다며. 그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그러고 살아? 그건 정상이야? 라는 겁니다. 너무 날선 반응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희연이랑은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오랜만에 조우를 했지만 썩 즐거운 만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희연이가 다시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장례 후 재산 정리가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희연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그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그 8살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이다. 사실 그 숨겨둔 애인 네 남편이었다 이거죠. 희연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8, 9년 전쯤에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었대요. 제 남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라는 건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 보니 갔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희연이네 집을 오가다간 아이까지 생겼고 그대로 남편은 2집 살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핑계를 대며 희연이에게 이혼은 못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까지 돌아가셨다는 걸 희연이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모임에서 제가 말했거든요. 아버님이 남기신 남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나한테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 라고요. 그때 희연이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걸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정도면 남남인데 왜 아직도 이혼은 안 하고 살며 재산은 왜 네가 다 들고 가냐고요. 저는 남편이 그 긴 시간 동안 희연이랑 바람을 핀 것도 몰랐고 심지어 애까지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내연녀 주제의 안희연은 저한테 뻔뻔하게 왜 이혼 안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연녀가 본처한테 이혼하라고 따지는 이 황당한 상황에 기가 턱 막혔죠. 너무 황당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일단 안희연 전화를 끊었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신호가 간 뒤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당신 미쳤어?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난데없이 전화해서 미쳤냐니. 당신 지금 어디야? 안희연이랑 살림 차렸어? 저는 흥분해서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더라고요. 뭔 소리야? 안희연이 누군데? 당신 지금 술 마셨어?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뭔 헛소리야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잡아떼는 게 아니라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잡아댄다고 생각했기에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안희연이 나 찾아와서 다 말했어. 8살 애까지 있다며. 아니, 안희연이 누구냐고. 내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당신 고등학교 동창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난리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안희연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낳고 살고 있다고. 이혼은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안희연이 누군지도 몰라? 나 누군지 몰라, 그런 여자. 나 참. 좋아. 그럼 당장 만나. 삼자 되면 해보자고. 그래, 당신 지금 어디야?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진정을 해보니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남편은 안희연이라는 여자 처음 들어봤다고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희연이를 직접 만나보자고 하고 희연이가 일한다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희연이에게 지금 찾아간다고 말하고요. 남편은 가는 내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투덜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렇게 희연이네 식당에 들어가니 희연이가 앞치마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희연이는 저를 한번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듯 희연이를 쳐다봤고 희연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희연이는 저에게 오더라고요. 너 왔니? 근데 이 남자는 누구야? 남편 데리고 온다면서.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벙쪘죠. 너 뭔 소리해? 여기 있잖아, 내 남편 조용찬. 네가 내 남편이랑 애까지 낳고 애인 노릇하며 산다며. 제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희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조용찬? 그래, 삼자대면 하러 데리고 왔다. 제 말에 희연이는 다시 남편을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저는 희연이가 왜 저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아까만 해도 전화해서 네 남편 내 아들 아빠니 이혼해달라 하던 인간이 사색이 되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아닌데? 희연이는 영문 모를 소리만 하더라고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희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산 사람은 조영찬은 이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엔 웬 낯선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옆에 서 있던 제 남편이 그 폰을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조용찬인 줄 알았다고요? 와, 이 자식이 아직까지? 반응을 보니 남편도 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당신 이 사람 알아? 누구야? 이 개자식 강희태잖아. 강희태? 그게 누군데?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누구기? 내 스튜디오에서 청소하고 운전하고 잡일하던 놈이지. 나한테 사진 가르쳐달라고 들어와서 일하는데 나중에 보니 내 명함 가지고 다니고 나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린 지 좀 됐어. 근데 이 자식이 아직까지 이러고 다니고 하다 내 이름 팔아서 여자까지 속이고 다녔다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남편의 말에 희연이는 거의 눈까지 짚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희연이는 제 남편이랑 내연관계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저보고 그만 이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희연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을 사칭하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남편 말로는 친구 동생인 강희태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는데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취업을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더래요. 그래서 나름 오래 일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 자기를 사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게 바로 강희태였다는 거예요. 유학파 사진작가의 부잣집 아들이라는 남편의 배경이 탐이 났던 모양이었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강희태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고소도 하고 싶었지만 친구 동생이라 참았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9년 전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갔던 날 아마도 강희태는 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희연이에게 제 남편인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희연이는 강희태에게 속아 강희태가 제 남편 조용찬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산 거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희연이는 순식간에 넋이 나갔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정숙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내가 같이 산 게 누구야? 넋이 나간 희연이를 보며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보태더군요.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지 마누라랑 애는 어쩌고. 그 말에 넋이 나간 듯 보이던 희연이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죠. 마누라? 그래요. 강희태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그것도 둘. 인생이 불쌍해서 고소는 안 했는데 이 새끼 답도 없는 새끼네. 그 강희태라는 직원은 따로 가정도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희연이한테는 제 남편인 척하면서 제가 이혼 못해줘서 희연이랑 살림을 못 합치는 척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다 알겠더라고요. 희연이가 강희태에게 제대로 농락당했다는 것을요. 희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희 남편도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셋은 그날 강희태를 찾아갔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한테 네 남편이랑 애 낳고 살림 차렸으니 이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희연인데 그 상황이 되니 제가 오히려 넋이 나간 희연이를 부축해야 되는 꼴이었죠. 어쨌든 강희태를 불러냈고 저희 셋이 다 모여있으니 강희태도 식겁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들어 강희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내 사칭하고 다니다니 이런 짓까지 벌여?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친구 동생이라서 한번 봐줬더니 정신 못 차리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강희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도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한 번, 저에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연이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희연아, 미안해.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실을 말 못하겠더라고. 게다가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나도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엔 수습이 안 되더라고. 강희태가 뭐라 말하는데 희연이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그 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희연이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했다며 강희태를 고소했고 남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칭 및 명예훼손으로 강희태를 고소했죠. 강희태의 본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안희연도 이 일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잔인한 가해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이 모든 것을 다 폭로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기막힌 사연에 경악을 하더라고요. 희연이는 자기가 제 남편과 노란한 상간녀라고 뻐겼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홀딱 속아서 애까지 낳고 산 한심하고 불쌍한 여자였던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는 일인가요? 그날 이후 희연이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쪽팔린 지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폭풍처럼 지나갔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 일을 겪으면서 남보다 못하게 지냈던 저희 부부는 오히려 서로에게 쌓였던 원망을 조금은 풀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소 준비하고 변호사 만나고 경찰서 찾아가면서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게 돼버렸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과 저는 12년 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참 별일이다. 그렇지? 그러게. 이걸 웃기다고 해야 될지 화난다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각자 삽니다.
하지만 그전과 달리 이젠 제법 자주 안부도 묻고 종종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남편을 사칭한 강희태도 제 남편인 줄 알고 애 낳고 살림까지 차렸던 안희연도 정말 기막히고 화가 날 만한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인해 남편과 제 사이가 풀어진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편과 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언니와 함께 육아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권솜이라고 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죠. 저는 제 돈과 능력을 모두 쏟아부어 한 남자의 집안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지만 결국 그들의 소름 끼치는 이중성을 마주하고 씁쓸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의 헛된 탐욕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결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겪은 기가 막힌 결혼 생활과 그 결말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육아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꽤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온 미국 주식 수익이 꽤 좋아서 제 또래 여성들에 비해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죠. 제 전 남편인 강정욱은 저희 쇼핑몰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어렸던 그는 참 싹싹하고 성실했죠. 직장 상사인 제게도 늘 깍듯하면서도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고요.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연애 초기 1년 동안은 참 좋았어요. 강정욱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저도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희는 종종 카페에 마주 앉아 우리가 결혼하면 어떤 집에 살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누굴 더 닮았을까와 같은 얘기들을 하며 알콩달콩한 미래를 자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조금 넘어가던 시점부터 강정욱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슬그머니 말을 돌리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 아직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싶었지만 그런 침울한 모습이 계속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욱 씨, 요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결혼하기 싫어진 거야? 제 질문에 강정욱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내 자신의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정욱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남동생 강정호였는데요. 강정욱의 남동생이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기획사에서 데뷔에 필요한 돈이 있다며 큰 돈을 여러 차례 요구했나 봐요. 강정욱의 어머니는 아들 데뷔시켜 보겠다고 무리해서 빚까지 내어 기획사에 꽤나 큰 돈을 줬는데 기대와 달리 동생은 딱 데뷔 앨범만 냈고 방송이나 활동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앨범 한 장 나온 게 전부고 활동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룹도 바로 망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빚은 더 불어났고 결국 평생 살고 있던 40년 된 낡은 빌라를 처분해 빚을 갚고 지금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엄마가 집 처분했다는 건 몰랐는데 최근에 다 털어놓아서 알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좀 혼자 일 저지르는 스타일이긴 한데 집을 팔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막막하더라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장남인 내가 우리 집 가장이잖아. 나 혼자 어떻게든 감당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정욱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런 집안 사정 않고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하겠어.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당신을 위한 길 같아. 자신이 처한 무거운 현실 앞에서 차마 저를 붙잡지 못하고 울먹이는 그 남자가 제 눈에는 그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가족의 빚을 떠안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더 아팠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빚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고 돈은 있는 사람이 내면 되지. 나 쇼핑몰도 잘 되고 주식으로 벌어둔 돈도 꽤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헤어지자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저는 정욱이와의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에 신혼집 비용도 제가 전액을 마련했고 결혼식장, 혼수,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정욱이는 몸만 들어오는 수준이었죠. 제 결단에 정욱이는 펑펑 울며 고마워했고 시어머니 역시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소미야, 내가 니네들한테 면목이 없다. 우리 며느리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빈손이지만 돌아가신 정욱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내 이름으로 들고 있는 땅이 있어. 그게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그거 풀리기만 하면 땅값이 꽤 괜찮을 거다. 나중에 그린벨트 풀리면 제일 먼저 우리 며느리한테 그 돈 다 쥐어줄 테니 조금만 고생해다오. 시어머니는 그 그린벨트 땅 이야기를 하며 나중을 기약하셨습니다. 저야 그 땅이 당장 돈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댁의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그렇게 한 번 돈만 날리고 망해봤으면서도 연예인의 꿈을 접지 못했어요. 이번엔 모델을 준비한다며 학원에 다녔고 또 얼마 뒤엔 댄서가 되겠다고 설치며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의 생활비와 시동생의 뒷바라지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경제적인 책임은 온전히 제가 맡아야 했죠. 심지어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철마다 옷을 사입히고 따로 용돈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볼 때도 남편의 월급에 기대 사는 것에 비해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씀씀이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보통 버는 사람이 없고 결혼한 아들 월급까지 쓸 정도면 미안해서라도 조금 쓸 법도 한데 딱히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시댁의 현금 인출기로 호구 잡힌 거 아니냐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랑 사이가 좋았고 또 시어머니도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경제적인 관념이 좀 부족하긴 해도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 내 사람들을 챙기고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시도를 해봤지만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는 나이가 많고 생물학적으로는 노산인 나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래도 제 앞에선 티내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소미야, 애 없어도 된다. 우리 정욱이랑 너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야. 애 낳으려고 몸 상하지 말고 네 건강이 제일 먼저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시집 하나는 잘 왔다고 참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났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볼일이 있어 시댁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시어머니가 처음 보는 고급 세단차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에게 애인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가가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께 넌지시 물었죠. 어머님, 방금 차 태워주신 분은 누구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몹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알던 친구다, 친구. 혹시 남자친구분은 아니시고요? 제가 장난스레 물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다급히 잡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니야, 친구라니까. 소미야, 방금 있었던 일은 정욱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다오. 쓸데없이 묻고 피곤해질까봐 그래.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어머님의 개인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그날은 병원 진료 때문에 출근을 안 한 날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안색이 무척 어두웠죠. 소미야, 실은 내가 혼자 끙끙 앓다가 너한테 좀 상의할 고민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꽤 심각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털어놓은 그 고민은 꽤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도 너무 놀랐죠. 남편이 하는 말로 자기 엄마가 혼자서 사고를 잘 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머님이 혼자서 사고를 치셨거든요. 어떤 일이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걱정하는 어머님께 괜찮을 거라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제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방금 내가 말한 건 절대 정욱이나 정호에게 말하면 안 된다. 걔네들 알면 집안 뒤집어져. 너만 알고 있어, 다오. 저는 그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니. 얘기 안 할게요. 어머님도 너무 속썩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래야지. 너한테도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하실 건 없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식탁을 치우다 보니 어머님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놓고 가셨네. 어머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챙겨서 갖다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메신저 알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동생, 즉 이모님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잠금 화면 위로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의 내용이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네 그 돈 많은 늙은 며느리년. 제 눈에 들어온 단어들 때문에 움찔했습니다. 돈 많은 늙은 며느리년이라니.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어머님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방 안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알던 다정하고 인자했던 시어머니가 아닌 저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낯선 악마를 마주하게 되었죠. 대화방은 온통 제 욕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상스러운 욕설은 기본이더라고요. 우리 정욱이보다 나이도 5살이나 처먹어서 그런가? 애도 못 가지고. 아휴, 근데 돈 좀 번다고 나랑 정욱이를 은근히 아래로 보고 무시한다. 아닌 척하는데 나는 다 느껴져. 아유, 언니가 그렇게 느낀다면 언니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한 거겠지. 내 말이 내가 돈만 좀 있으면 이혼 콱 시킬까 싶어. 솔직히 애도 못 가지는 거 보면 얼마나 화딱지 나는데. 하자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한 것 같잖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난다. 시어머니가 이모님과 주고받은 그 대화들은 텍스트를 넘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푹푹 쑤셨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제게 네 몸이 먼저다라며 웃어주던 얼굴 뒤에서 저를 늙은 년, 애도 못 낳는 년, 시댁 무시하는 년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배신감과 충격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툭 던지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모님이랑 나누신 대화 제가 봐버렸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소미야,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새 갱년기라 우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동생한테 하소연을 좀 한 것뿐이다. 너도 알잖니? 가족끼리는 원래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 거. 진짜 내 속마음은 안 그래. 네가 오해할 만한데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응?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네 건강이 먼저다라며 웃어놓고 뒤에서는 늙은 년, 애 못 낳는 년이라며 저주를 퍼부어댄 것이 단순한 하소연이라니요. 그 알량하고 구차한 변명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자 상처로 다가왔죠. 결국 그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태구는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욱이는 저를 달래며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랑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주고받느냐며 화를 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제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를 돈줄로만 여기며 속으로 경멸하고 있었다는 진심을 안 이상 도저히 예전처럼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못 보겠어. 꼭 필요한 경조사 아니면 당분간 안 찾아갈래. 당신이 시댁에 가는 거나 시댁에 월급 생활비로 주는 건 여태껏 그랬듯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자꾸 어머님이랑 풀라고 강요하지 마. 남편도 제가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았는지 처음에는 알았어. 엄마가 많이 미안해하시지만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더 이상 강요 안 할게라며 제 의견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도 반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둔 채 제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죠. 남편도 그때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쉬고 있던 제게 남편이 뜬금없이 외투를 입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옷 입어. 오늘 본가 좀 가자. 아주 차갑고 명령하는 듯한 평소에 싹싹하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당분간 어머님 안 뵙는다고 했잖아. 당신 혼자 다녀와. 그러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 핑계로 아예 우리 집 안 가려는 거 아니야? 오늘도 안 가면 나 정말 당신하고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갑작스러운 이혼 협박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급발진해서 왜 이래? 제 말에 남편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열등감과 불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말실수를 좀 했다고 해도 그냥 이모랑 개인적으로 톡으로 뒷담화 좀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취급해? 당신 이거 기회 삼아서 우리 집이랑 나 개무시하는 거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돈 없고 무능력하니 어쩌니 다른 사람한테 욕한 걸 당신이 봤다고 해봐.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 보고 살 수 있어?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자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 솔직히 우리 집 안 가려고 건수 잡은 거잖아. 뭐? 건수? 어머님이 언제 나한테 정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는데? 들키니까 당황해서 얼버무린 게 다잖아.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질린다 질려. 시어머니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당신 우리 집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좀 벌고 집 해왔다고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돈 있으면 다야? 남편은 집안이 떠나가라 지랄 발광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그런 낯설고 폭력적인 모습은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늘 제 눈치를 보며 우리 소미가 최고야 라고 아부하던 남편의 진짜 민낯은 뼛속 깊은 자격지심과 꼬일 대로 꼬인 열등감으로 뭉쳐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짐을 대충 챙겨들고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제게 카톡 하나를 띡 보내었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와서 찾아뵙고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진짜 이혼이야. 알아서 선택해. 잘못을 한 건 시어머니인데 저보고 가서 사과하라는 기막힌 통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이혼하면 그만이야.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제가 이렇게 3개 나오면 당황하며 꼬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혼하든가. 너무도 빠르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조금의 아쉬움도 미련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마치 건수 잡고 기다렸다는 듯이요. 심지어 남편은 그날 이후로 쇼핑몰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행동에 처음에는 이 인간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발진해서는 이혼 소리를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왜 저럴까 속이 답답했는데 해답은 며칠 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저와도 일을 같이 하면서 친해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걱정됐던 저는 남편의 지인에게 연락을 해보았고 지인에게 남편의 행동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정욱이랑 술을 한잔 했는데 정욱이가 곧 소미 씨랑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민 씨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 사람 갑자기 왜 그런데요? 혹시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그러자 지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자가 아니고요. 정욱이 어머니가 갖고 계신 그린벨트 땅 있잖아요. 네, 그게 왜요? 정욱이가 얼마 전 들었다는데 그 땅 그린벨트 해제 확정나고 주변에 대형 개발 계획 잡혔다던데요. 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정욱이가 그 땅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자기도 돈벼락 맞았는데 아쉬울 게 있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도 소미 씨 비위 맞추면서 산다고 하소연 잘했거든요. 아니, 제 비위 맞춰줄 게 뭐가 있다고. 괜한 자격지심이죠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그동안 저에게 엄청난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태까진 생활에 제 돈이 필요해서 납작 엎드려 다정한 남편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 엄마의 그린벨트 땅이 규제가 풀리고 대박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제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 바로 숨겨둔 본성을 드러냈던 것이죠. 갑자기 꼬투리를 잡아 색 난리를 치고 이혼안에 만에 큰 소리를 쳤던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 바로 시어머니의 돈벼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고요? 남편도 시동생도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땅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전 저를 찾아와서 했던 고민 상담이 바로 그것이었죠.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오냐, 시어머니 그 땅만 믿고 이혼 어쩌고 하나 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싶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 정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아 정욱이가 아주 거만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왜? 사과할 마음이라도 생겼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는 이상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신이 이미 승자라도 됐냐 허세를 부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땅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얘기 듣고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제 입에서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그래, 우리 엄마 땅 이제 그린벨트 해제돼서 돈벼락 맞게 생겼다. 왜? 내가 그동안 돈 없어서 네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면서 숨지게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나도 이제 내 돈 펑펑 쓰면서 사람 대접받고 살 거다. 네 돈 이제 하나도 안 아쉬우니까 갈라서. 자신의 더러운 열등감과 기회주의적인 속내를 아주 투명하게 드러내는 정욱이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알겠어. 네 진짜 진심. 좋아. 네 말대로 돈벼락 맞아서 참 다행이네.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당장 내일 법원 앞에서 만나. 제 시원한 대답에 정욱이는 아쉬울 거 없다며 코웃음을 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정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할 건 별로 없었고 남편은 바로 나가기로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협의위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문을 나서며 저는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정욱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 진심 아주 잘 알았어. 여태까지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네. 제 비꼬는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땅 그린벨트 풀리고 재개발될 건 알아도 어머님이랑 그 땅에 대해서 대화는 안 했나 봐. 전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리 엄마 땅이 뭐 개발 계획 발표 나서 지금 평당 얼마로 뛰고 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저는 빙구를 쓰며 몇 달 전 시어머니가 제게 상담을 하러 오셨던 날의 진실을 친절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말했지. 우리 엄마는 맨날 혼자서 사고친다고. 어머님이 당신하고 도련님 몰래 또 사고친 거 얘기 안 했나 봐. 우리 엄마가 무슨 사고를 쳤는데? 어머님이 이모님한테 내 욕하다가 딱 들킨 날 기억나? 그날 어머님 우리 집에 왜 왔는 줄 알아? 고민 상담할 게 있어서 왔다고 했어. 그 고민 상담이 뭐였냐면 어머님이 아는 지인한테 듣고 작은 사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었대.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죠. 사업? 그건 또 뭔데? 그래서? 근데 어머님은 돈이 한 푼도 없으시잖아. 그래서 그 그린벨트 땅 문서를 친구분한테 매매로 넘겨버리고 돈을 빌리셨거든. 그 돈으로 사업 투자를 하신 거지. 그 순간 남편의 눈은 엄청 커졌습니다. 전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몰랐으니 저한테 땅 얘기하면서 이혼 소리 한 거겠지만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죠. 어머님이 그거 팔 때는 그린벨트 해제 전이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해제될 가능성도 그닥 없어 보이고 세금만 나가니까 그냥 그 친구분한테 헐값에 넘겨 팔아버리고 목돈을 땡기셨던 모양이야. 그렇게 받은 돈으로 아들들 모르게 투자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투자한 거 다 망했고 땅 판 돈도 다 날리셨대. 그거 고민 상담하러 나한테 오신 거였어. 한마디로 그 땅 더 이상 너희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고.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어졌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아들들한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내 입단속을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입 다물었던 거고. 지금 가서 물어보던지 그 땅 어디 갔어요 하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그를 향해 저는 쐐기를 박았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주제에 큰 소리 탕탕 치고 이혼 도장까지 찍었네. 이제 비 맞춰줘야 할 와이프도 없어졌으니 알아서 잘 살아. 저는 완전 넋이 나가서 얼어붙은 남편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제 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본 정욱이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제자리에 주저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미친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곧장 자기 엄마에게 달려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이 정말로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에는 정욱이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소미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당신한테 한 말 다 진심 아니야. 엄마가 돈 생긴다니까 순간 눈이 헛돌아서 헛소리 한 거야. 제발 이혼만은 취소하자.
나 진짜 너 없으면 죽어. 며칠 뒤에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벌벌기며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 내가 바보로 보이니?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러지 말자. 네가 이런다 한들 내 마음이 돌아서겠니? 네 진짜 바다 그 추악한 진심을 다 봤는데?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빚밖에 없고 가진 거 없는 너. 그냥 사람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건데. 상황 조금 달라진다고 바로 내 뒤통수 쳤지. 나도 너 때문에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 우리는 끝이야. 저는 경비원을 불러 그를 끌어냈습니다. 전 남편은 쇼핑몰에서도 사직 처리가 되었고 집에서도 당연히 쫓겨났죠. 다시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간 전 남편은 왜 땅을 몰래 팔아치워서 내 인생을 망치냐며 원망을 퍼부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내 땅 내가 정리한다는데 네가 왜 설레발을 쳐가지고 이혼을 하냐며 서로를 탓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동생까지 얽혀 그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소문을 건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선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척했던 남편과 인자해 보였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정말 쓰레기 그 자체였죠.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늦기 전에 그 기생충 같은 가족들을 제 인생에서 떼어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아주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며 몸과 마음을 참 많이 혹사시켰고 스트레스도 컸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압박감에 목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저 쓰레기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낳지 않게 하려고 저를 도우셨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언니와 함께 쇼핑몰 사업을 더욱 크게 확장하며 바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퍼주던 돈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훌쩍 여행도 떠나고 퇴근 후에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남자에게 너무 대여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재혼할 생각도 없네요. 그저 내 능력으로 번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다니며 이렇게 자유롭게 살 생각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복을 걷어찬 전남편과 시댁. 그들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좁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겠지요. 저는 그들의 찌질한 몰락을 멀리서 비웃어주며 앞으로도 저만의 찬란하고 눈부신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감기와 코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최선영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주말마다 낚시도 가고 배낭 메고 등산도 다니며 세상 둘도 없는 술친구이자 베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롭고 화목해 보이는 중년 부부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이혼 법정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지독했던 시어머니와의 시월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어머니와 연락 한 통, 문자 한 줄 주고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삶에서 빠지니 남편과 이혼할 이유도 없고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살게 되네요.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온 느낌으로요. 제 속을 까맣게 태우다 못해 하얀 재로 만들어버릴 뻔했던 시어머니와의 전쟁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했던 시절부터 어느 정도 이런 전쟁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본가는 경기도 외곽의 소도시였고 어머님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처음 내려갔던 날 어머님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와서 반가운 게 아니라 마치 내 아들 뺏으러온 여우를 감별하겠다는 듯한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 훑어보셨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뜸 예비 며느리인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민중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내조할 생각이니? 저도 똑같이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남편을 내조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대놓고 물어보는 분이 다 있구나 싶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친구처럼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군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는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다. 나중에 늙어서 힘없어져도 요양원 같은 데 안 간다. 무조건 우리 민중이랑 같이 살 거야. 그 말에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종일관 저한테 무슨 빚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장난치듯이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난 엄마랑 안 살아. 우리끼리 살 거야. 남편 딴에는 저를 감싸준답시고 혹은 분위기를 풀려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했지만 눈치 없는 소리라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들인데도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말은 아들한테 따졌지만 눈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기가 막혀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아직 장가도 안 간 놈이 벌써부터 지 마누라 눈치 보면서 애미를 고려장 지내려 드네. 아, 고려장이라니. 엄마는 말씀도. 요즘 요양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어째? 참.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뒤에서 내 아들한테 절대 시부모 안 모신다고 하라고 시켰니? 황당하더라고요. 저하고도 처음 보는 날이라서 완전 초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문이 턱 막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첫인사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아까 한 말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시골분이라서 좀 말을 저렇게 하시는데 속마음은 따뜻해. 그리고 뭐 아까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되느니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어머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에이, 아니야. 우리 엄마 말만 저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특징이 한 가족 되면 또 얼마나 잘해준다고. 정말? 그럼 그냥 우리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내기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줘. 남편은 어머님이 서운해서 괜히 그러는 거고 원래는 따뜻한 분이라더군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속마음에선 알았습니다. 만약 진짜 성정이 따뜻하신 분이면 처음 인사 온 예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저도 남편이 좋고 그 결혼이 하고 싶었기에 그냥 모른 척 남편 말을 믿고 현실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면 저도 이 결혼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첫인사를 했던 그날의 일은 사실 제 목줄을 서서히 죄어올 끔찍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은 결혼 후 저를 진심으로 아들 뺏어간 도둑 취급하셨거든요. 어머님의 기행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술에 잔뜩 취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대뜸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민주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웬 여우 같은 게 홀라당체 가냐. 나는 이제 누구 보고 사냐. 아들 뺏겼다. 아이고 아이고. 남편도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나 큰 소리로 우시는지 옆에 있던 저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였죠. 그 울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맞은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남자를 뺏어간 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만 할 뿐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하셨습니다. 결혼하고서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맘때 친정에 가게 되었고 친정에서 엄마 밥 먹고 푹 쉬다 오게 되었죠. 얼마나 잘 쉬었는지 며칠 사이에 2kg 정도 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어머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독설을 날리시더군요. 아니 너는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렇게 살이 찌냐? 아, 최근에 좀 잘 먹어서. 아휴, 여자가 결혼했다고 긴장 풀고 관리 안 하면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거야. 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는데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민중이 바람나도 탓할 것 없다. 네가 그렇게 푹푹 퍼진 탓인 줄 알아. 결혼한 지 한 달 된 며느리에게 덕담은커녕 아들이 외도해도 네 책임이라고 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옆에서 듣다 못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선영이 지금 딱 좋아. 보기만 좋구만 왜 그래? 그러자 어머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도끼눈으로 변했습니다.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는 게 보일 정도였죠.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벌써 마누라 치마 보게 쌓여서 애미를 들이받네. 너 벌써부터 저 물건한테 조종당하냐? 아, 엄마도 정말 왜 그래요? 너 그러지 말어. 나 진짜 서운해.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한테도 잘할 테니 우리 선영이도 좋게 좀 봐주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남편을 흘겨봤지만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어머님을 달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죠. 어머님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퍼부었고 오히려 막말을 들은 피해자는 저인데 왜 어머님을 달래줘야 되는 건지. 저도 어머님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질투와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양가를 번갈아 가야 하건만 시댁 갔다가 이제 친정 좀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을 가냐? 시집 귀신이 됐으면 시댁에 뼈를 묻어야지. 친정 가지 마라. 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오세요. 아, 안 된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도 어머님의 저런 행패들을 참을 만했던 건 남편이 철저히 제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적당히 유들유들하게 어머님을 구슬리며 그 상황들을 모면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의 저런 태도에 질렸지만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정말이지 치가 떨렸습니다. 당시 저희가 대출금 갚느라 형편이 빠듯해서 비싼 산후조리원 대신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산후조리원 가면 몇백은 기본인데 엄마가 차라리 직접 해줄 테니 그 돈은 아끼라고 그러신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뭐? 사돈댁으로 가서 지낸다고? 아, 내 손자를 왜 사돈댁에 데리고 가냐? 나도 손자 보고 싶은데.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짜증나서 그랬죠. 저 산후조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조리해 주실래요? 라고 물으니 그건 또 싫으신지 내가 늙어서 힘든데 며느리 시중까지 들어야겠냐? 며 발을 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친정 안 가고 300만 원 어머님이 내주세요. 뭐라고?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돈을 달라 말아야? 어머님이 친정 가서 산후조리하지 말라면서요. 어머님 말씀대로 산후조리원 갈게요. 제 딴에는 돈 좀 아껴보려고 한 건데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산후조리원으로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돈 대주세요. 제가 친정 가는 게 싫으면. 너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잘 따진다. 어른한테 그렇게 따지라고 어디서 배워 처먹었어?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어머님 폭언에 암소리 못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 다 했더니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군다고 대뜸 고함 지르더니 전화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저한테 행패를 부리시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죠. 결국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손주 타령하시더니 정작 병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셨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다며 난리칠 땐 언제고 그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자를 사돈한테 뺏겼고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군다는 억지 논리로 혼자서 삐쳐서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진짜 왜 저러시나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낫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연락 없이 왕래 없이 지내니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1년을 왕래 없이 지내다가 아이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컨벤션홀을 예약했고 어머님께 오시라고 했더니 안 오신대요. 몇 번 설득해도 기어코 안 오신다고 해서 포기하고 저희끼리 돌잔치를 했는데요. 돌잔치가 시작되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더군요. 그것도 아주 화려한 한복까지 입으시고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신 건지 돌잔치에서 저희 아들 보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독한 애미 만나서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1년 동안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그러는데 기가 막혔죠. 어머님의 그 행동 때문에 초대돼서 온 분들도 웅성거리고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돌잔치를 망치려고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말려도 안 되고요. 게다가 사정을 잘 모르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마저 들리는 겁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못 오게 했나 봐. 독하네. 시어머니가 손자를 1년 만에 봤대. 저를 천하에 싸가지 없는 며느리 만드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그나마도 남아있던 연민마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일이 있었는데 진짜 어머님만 생각하면 이혼 생각이 절로 떠올랐지만 남편이 저에게 잘했고 아이도 있고 저도 제 가정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혼만은 하지 않고 참았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온갖 막말과 질투를 몸으로 때우며 인고의 10년이 흘렀습니다. 맞벌이하며 연년생 아들들을 키우고 집 대출금 갚느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제 손이 덜 가는 나이가 되었고 숨만 쉬어도 나가던 돈들이 정리되면서 제게도 드디어 여유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주말이면 남편이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좀 쉬어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주었습니다.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저도 주말엔 푹 쉴 수 있었어요. 텅 빈 집, 고요한 거실, 그 시간에 밀린 잠도 실컷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 예쁜 카페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휴식이었죠. 또 때로는 제가 아이들과 어딜 가고 남편이 쉬기도 하고요. 저희 부부간에 합의된 휴식이었고 둘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대뜸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카페에 있다고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제가 카페에 혼자서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도 내내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주말까지 개고생하고 애미라는 게 팔자 좋게 혼자서 커피나 처마시고 앉았냐며 비아냥거리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볼일 보러 나왔어요 라던가 마트 장 보러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일이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눈치 없이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 선영이 주말에는 좀 쉬라고 했어. 아마 집 앞에 카페 갔을 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가 나서 고함 지르시더라고요. 야, 남편은 주말까지 개고생하는데 너는 혼자서 그러고 다니니 좋으냐? 팔자 좋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해. 너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잘한다. 어머님이 이러실 줄 알았으니 제가 거짓말을 했겠죠 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완전 흥분 상태여서 대화도 통하지 않았죠. 너 가만히 하는 꼬라지 보니 내 아들 밥도 안 챙기지? 그것도 다 거짓말했지? 거짓말을 아주 눈 하나 깜짝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한눈에 다 보인다. 내가 지금 올라가야겠다. 방 하나 싹 치워놔. 합가할 테니. 어머님, 제가 무슨 평소에 거짓말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주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해요. 그런데 남편이랑 서로 합의해서 번갈아 쉬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거짓말했냐고. 어머님이 이러실 게 뻔하니까요 라는 말은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봐라, 아주 거짓말이 술술 나오지.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겠다는 거야. 합가하자. 싫습니다. 뭐야? 싫어? 어머님 이런 식으로 툭하면 전화해서 저한테 퍼부으시는데 같이 어떻게 사나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거짓말이나 쳐하고 너만 쉬고 내 아들은 죽어나는데 뭘 알아서 해? 그거 말고 저 거짓말한 거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고 어머님이 이러실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언쟁이 오갔고 저는 절대 합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제가 분명 합가 안 한다고 했는데도 방 치웠냐, 이사 갈 날 잡았다, 내가 가서 살림 가르쳐야겠다, 언제 데리러 올 거냐 등등 사람을 압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싫다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스란히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제 편을 들던 남편이었지만 나중엔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여보, 그냥 눈 딱 감고 모시고 오면 안 될까?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해서 맨날 펄쩍펄쩍 뛰셔. 나이도 있으신데 쓰러지실까봐 걱정돼. 당신이 좀 맞춰드리면 안 될까? 믿었던 남편마저 그러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 10년을 맞추고 살았어. 당신 엄마 이상한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아? 그런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니. 그럼 며느리한테 저러는 게 정상이야? 그나마 나니까 참고 살았어.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어봐. 당신 참을 수 있어? 당신 하루도 못 참아, 알아? 근데 이제는 그런 어머님하고 같이 살자고? 내가 미쳤어? 나더러 그냥 확 죽으라는 소리야? 그동안은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든든히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참았는데 자기 엄마 편 들면서 저보고 좀 참아달라는 모습에 저도 배신감이 확 생겼죠.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겼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감정이 너무 상했고 서로 심한 말까지 오갔죠. 결국 지칠 대로 지쳐 이만 끝내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합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기에 저도 그랬죠. 저희 이혼할 거라고. 이제 속 시원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이혼? 아주 잘 됐다. 시부모 모시기 싫다는 싹수 노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당장 이혼해라. 내 아들 놔줘. 내 아들이 너 같은 거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거 꼴 보기 싫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한다는데도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었죠.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할게요. 대신 유책 사연은 그쪽 집안 어머님과 그이한테 있으니 양육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재산 분할도 기여도 따져서 확실히 할 거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양육권 들고 간다는 말에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감히 누구 마음대로 내 귀한 손주들을 데려가. 누구 마음대로.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더니 급기야 택시를 타고 저희 집까지 쫓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온 어머님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이제 손찌검까지 하려는 거였죠. 저는 잽싸게 피하고요. 제가 피하니까 더 약이 올랐는지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못돼 처먹은 년!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송! 내가 널 오늘 죽여놓을 거다! 저는 피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보며 따졌죠. 네, 어디 한번 쳐보세요. 치시면 폭행죄까지 추가해서 위자료 아니 형사 합의금까지 싹 다 청구할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금쪽 같은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데리고 가셔서 평생 끼고 사세요. 대신 제 아들들은 안 돼요. 어머님 아들만 데리고 가시라고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비수처럼 날카로워졌죠. 제 기세에 완전히 눌린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며 입만 벙긋거리더군요. 저는 그 기세로 식탁 위에 소송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었죠. 이거 제가 변호사랑 소송 준비하는 자료예요.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막말 잘도 하셨죠? 제 폰 녹음되거든요. 어머님 막말들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해보시죠. 이제 더 이상 가족도 아니니 제가 예의 있게 해드릴 필요도 없겠죠? 저도 이제 끝장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마침 학교에서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에 아들도 좀 당황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저희 큰아들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치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우리 집 장손이다. 나랑 살자. 네 엄마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랑 아빠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나쁜 년이라고. 이제부터 할머니랑 살자. 어? 아이에게까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치더라고요. 할머니가 더 나빠요. 저도 다 알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지. 저희 엄마 힘들어하고 우는 거 할머니 때문이잖아요. 나 할머니 다시는 보기 싫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나가라고요. 항상 순하고 말이 없던 손자의 서슬퍼런 외침. 그건 어머님에게 그 어떤 말보다 충격적인 한 방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바닥을 치며 펑펑 우시더군요. 그 와중에 제 탓을 하시고요. 저 독한 애미가 애를 다 망쳐놨네. 그 꼴을 더 보고 있다가는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곡하며 우는 어머님을 내버려 두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아이들 짐도요. 그리고 큰아들과 함께 나왔고 가는 길에 둘째 아들도 학원에서 데리고 와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짐가방을 들고 들어온 저와 손자들을 보며 사색이 되셨지만 제 결심을 듣고는 잘했다 내 딸 고생 많았다며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전화가 왔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며 우리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꼴은 엉망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은 제 부모님과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도 참 생각이 많아졌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제 욕을 하면서 헤어지라고 대신 애들은 데리고 오라고 악을 쓰셨대요. 그 모습에 남편도 완전 질려버렸고 아들 이혼시키는 게 어머니 목적이냐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고함을 질렀다더군요. 아들 이혼시키면 속이 시원하겠어? 엄마가 연하던 게 이거야? 나 처자식 없이 혼자 늙어 고독사 하는 거? 그동안 그렇게 선영이 괴롭혔으면 됐지.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나도 엄마 편 들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 엄마 아들 안 하고 싶어. 나 그냥 이혼하고 확 죽어버릴래. 그래야 다 끝날 것 같아. 아들이 죽어버리겠다며 날뛰자 어머님은 충격을 받아 실신 직전까지 가셨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 대신 저와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겁에 질리셨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민중이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 안 가마. 전화도 안 할게. 그러니까 이혼 말고 그냥 사라져라. 저한테 정말 미안해서 하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아들을 잃을까봐 겁에 질린 비굴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굴함조차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그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각서도 쓰시고요. 다시는 저와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 생신, 제사? 저 안 챙길 겁니다. 어머님 얼굴 평생 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혼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마.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님과는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10월드라는 단어는 완전히 삭제된 거죠. 명절에도 저는 친정에 가서 푹 쉬거나 우리끼리 여행을 갑니다. 남편만 따로 어머님을 찾아뵙고요. 저는 안 가도 아이들은 할머니 보고 싶으면 보낼 수도 있는데 아이들도 제가 그동안 당한 거 다 봐왔기에 할머니라면 치를 떨어서 안 가고 싶답니다. 그동안의 고부 갈등으로 마음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그래서 지금의 평화가 더 크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누군가는 며느리가 너무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16년의 부당함과 고통은요. 며느리라고 마냥 참고 삭히고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참는 자만 병을 얻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훗날 제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저는 절대로 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과의 그 길고 긴 싸움이 끝이 난 후 제 가정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길 원한다면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동안 어머님과의 갈등 속에서 억센 비를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지금의 평온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원망만 마시고 본인의 행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